거대한 철제 셔터가 귀를 찢는 마찰음을 내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평일 한낮, 당연히 활짝 열려 있어야 할 은행문이 눈앞에서 닫히는 순간 밖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그 앞을 가로막은 건 늘 친절하게 웃어주던 창구 직원이 아닙니다. 깡패를 들고 인간 바리케이드를 친 검은 옷의 사설보안 요원들입니다. 평생 뙤약볕에서 농사를 짓고 먼지투성이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며 모은 돈을 지키려는 노인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굵고 거친 손에는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낡은 예금 통장들이 꽉 쥐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내 이름으로 된 통장입니다. 내가 안 먹고 안 입으며 차곡차곡 쌓아 올린 피 같은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외벽에 붙은 차가운 현금 자동 입출 금기는 단 4글자만 깜빡일 뿐입니다. 인출 불가라는 그 섬뜩한 선고 앞에서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맙니다. 내 돈이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라는 끔찍한 사실을 깨닫는 데는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짐승 같은 울부짖음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국 내륙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기괴한 장면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건 그저 통제하기 힘든 중국 내륙 어디선가 벌어진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고요. 심지어 많은 전문가들조차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여전히 이런 낡은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거대한 내수시장이 있고 공산당이라는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 모든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진짜로 추적할 것은 바로 그 아니란 생각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 착각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어느 이름 모를 지방은행 셔터가 내려가는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의 심장도 함께 얼어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금융사고를 구경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저 멀리 대륙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금융의 파편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와 대한민국 경제의 목을 조르는지 해부하는 차가운 생존 보고서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아주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왜 중국의 은행문이 닫히는 순간 한국의 공장과 주식시장 그리고 당신의 통장이 가장 먼저 피를 흘리게 되는지 말입니다. 거대한 몸집을 가진 시스템은 한 번에 요란하게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오히려 한 번 치명적인 균열이 시작되면 작은 나라보다 훨씬 더 느리고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망가져갑니다.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현상은 단순히 성장 속도가 조금 줄어든 가벼운 감기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14억 대륙을 미친 듯이 질주하게 만들었던 거대한 심장 엔진 자체가 완전히 타버린 회복 불가능한 고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행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금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국가가 그 권위를 보증하고 두꺼운 철문이 내 자산을 지켜주고 있으니 언제든 내 돈을 찾을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여러분의 돈을 얌전히 쌓아두는 조용한 창고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금 창구에 100만 원을 밀어넣는 바로 그 순간 은행은 그 돈을 거대한 도박판의 판돈으로 던져버립니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에게 빌려주고 거대한 공장을 돌리는 기업에 대출하고 지방정부가 밀어붙이는 막무가내식 개발 사업으로 흘려보냅니다. 즉, 내 통장에 찍힌 잔액은 지금 금고 안에 놓여있는 진짜 지폐가 아니라 누군가 그 돈을 불려서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허구의 약속에 불과합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조금씩 돈을 넣고 조금씩 찾기 때문에 이 마술 같은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진짜 본질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내 돈을 찾으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아슬아슬한 신뢰 위에 세워진 모래성입니다. 지금 중국의 수많은 지방 금융권은 바로 그 신뢰의 기반이 처처하게 박살나버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은행들이 판돈을 밀어넣었던 그 거대한 도박판, 즉 부동산이라는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가 마침내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동산은 단순히 사람들이 들어가 잠을 자는 집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빚을 내어 또 다른 빚을 덮는 14억 인구의 나라 전체를 강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거대하고도 기형적인 자금 순환 장치였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자신들이 걷어들이는 세금만으로는 도저히 살림을 꾸릴 수 없는 빈약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쉽고 가장 달콤하고 가장 치명적인 돈벌이인 땅 장사에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농민들의 땅을 헐값에 강제로 수용하고 용도를 변경한 뒤 거대 건설사들에게 어마어마한 웃돈을 얹어 넘깁니다. 건설사는 다시 은행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 그 땅을 사고 아직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사람들에게 그림만 보여주며 미리 팔아치웁니다.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의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얹어 분양권을 사고 건설사는 그 돈으로 다시 다른 땅을 사들이는 팽창이 시작된 겁니다. 지방정부는 그렇게 땅을 팔아본 돈으로 아무도 달리지 않는 8차선 도로를 깔고 텅 빈 신도시의 마천루를 경쟁적으로 올려댔습니다.
땅값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미친 집단 최면 속에서는 모두가 벼락부자가 되는 것 같았고 장부에는 엄청난 흑자가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그 어떤 거품도 영원할 수는 없고 사람들이 더 이상 빚을 내어 집을 사지 않으면서 이 거대한 톱니바퀴는 무섭게 역회전을 시작했습니다. 집이 안 팔리니 헝다나 비구이 위안 같은 세계적인 규모의 건설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설사가 죽어나가니 지방정부가 내놓은 땅을 사줄 사람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지방정부의 수입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조 원을 쏟아부어 벌려놓은 거대한 공사판과 신도시 프로젝트는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바로 이 끔찍한 딜레마 속에서 중국 경제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기형적인 괴물 하나가 흉측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청토우라고 불리는 그림자 지갑입니다. 중국은 법적으로 지방정부가 직접 은행에 가서 막대한 부채를 지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겉으로는 번듯한 지역개발 공기업처럼 포장된 별도의 유령 회사를 몰래 세워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장부상으로는 국가부채로 잡히지 않는 완벽하고도 거대한 속임수를 만든 겁니다. 이 유령 회사들은 지방정부의 묵시적 보증을 무기 삼아 지역은행들을 찾아가 수천조 원의 거액을 무자비하게 끌어왔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끌어온 돈을 도저히 수익이 날 수 없는 황당한 깡통 사업들에 억지로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의 불빛을 유지하고 첩첩산 중에 텅 빈 테마파크를 짓느라 원금은커녕 매달 내야 하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또 다른 새 빚을 내어 예전 빚의 이자를 틀어막는 국가 주도의 거대한 폰지 사기극이 수년째 연출된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인프라 투자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썩은 부채를 또 다른 부채로 덮어버리는 시한폭탄 그 자체였습니다. 국제기구와 전 세계의 냉혹한 경제 분석가들이 중국의 가장 끔찍한 구조적 위험으로 이 그림자 금융을 지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상조차 안 되는 폭탄의 도화선 끝에 수많은 중국의 지방은행들이 목숨을 내놓은 채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은행 장부에는 안전한 대출 자산으로 예쁘게 포장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단 인류안도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는 죽은 돈덩어리입니다. 장부상의 부실은 통계를 조작하고 시간을 끌며 오랫동안 교묘하게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병원비를 내야 하고 아이 학비를 내야 해서 찾아온 예금주들에게 내어줄 빳빳한 현금이 마르는 순간 더는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행 위기를 생각하면 거창한 공식 파산 발표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에서 진짜 무서운 것은 공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신뢰가 부서져 내리는 심리의 붕괴입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통제사회에서 사람들은 숫자를 믿지 않고 소문과 본능에 의존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 은행이 갑자기 인출 한도를 줄였다더라, 모바일의 미체가 하루 종일 먹통이라더라 하는 작은 소문이 스마트폰을 타고 번집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정확한 진실이 무엇인지 따져볼 이성을 잃고 일단 내 돈부터 빼야 한다는 원초적인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은행이 진짜 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다 빼가기 전에 내가 먼저 도착해야 한다는 피 튀기는 쟁탈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십 명의 불안이 단 몇 시간 만에 수만 명의 행동으로 바뀌며 굳게 닫힌 셔터문을 부수고 달려드는 것, 이것이 바로 뱅크런의 민낯입니다. 공포는 실제 손실보다 빠르고 입소문은 정부의 해명 발표보다 빠르며 군중의 인출 속도는 은행의 현금 조달 속도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거대한 이웃나라의 비극이 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지 아주 소름 끼치는 질문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 좀 흔들리든 말든 이제 대한민국은 중국에만 목을 매는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고요. 이 말은 절반의 팩트로 전체의 진실을 가려버리는 우리 경제를 향한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한국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화장품이나 스마트폰 같은 예쁜 완성품만 가져다 파는 단순한 소매상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가진 가장 무서운 경쟁력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중간재 공급기지라는 사실입니다. 중간재가 도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 거대한 제조업이라는 생명체가 살아 숨쉬기 위해 반드시 핏줄로 수혈받아야만 하는 핵심 부품과 소재입니다. 중국의 어마어마한 전자공장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조립하려면 한국산 정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쉴 새 없이 밀려 들어가야 합니다. 중국의 수많은 제조업 공장이 쇳물을 녹이고 자동차 부품을 찍어내려면 한국의 화학단지에서 끓여낸 산업용 소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이
밥을 먹고 돈을 쓰고 기계를 돌릴 때 한국의 공장 굴뚝도 함께 연기를 뿜어내는 완벽한 샴쌍둥이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 안에서 뱅크런이 터지고 돈맥 경화가 와서 심장이 멈추기 시작하면 당장 어떤 지옥이 펼쳐질까요? 은행 셔터가 내려가고 아파트 공사가 멈추자 극도의 공포에 질린 중국 가게는 지갑을 바늘로 꿰매듯 굳게 닫아버립니다. 사람들이 새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 자동차 계약을 줄줄이 취소하면 창고에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인 중국 기업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단 하나, 기계 전원을 끄고 공장 가동률을 절반으로 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새로 지으려던 공장 계획을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직원들을 해고하며 모든 설비 투자를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기계가 멈추는 순간 바다 건너 대한민국 산업공단으로 차가운 직격탄이 날아옵니다. 중국 공장의 구매 담당자가 핏발선눈으로 한국 기업에 전화를 걸어 다음 달 주문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심지어 이미 만들어둔 물량도 창고에 둘 곳이 없다며 배에 싣지 말고 납기를 무기한 밀어달라고 윽박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녁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읊어대는 뻔한 경기 둔화 멘트가 절대 아닙니다. 정부의 통계청 발표가 나오기도 훨씬 전에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에서는 피를 토하는 비명이 먼저 터져나옵니다. 평택항과 광양항에 쌓인 수출 컨테이너는 갈 곳을 잃고 쉴 새 없이 24시간 돌아가던 공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합니다. 야간 근무와 특근 수당이 사라진 노동자들의 월급 봉투는 순식간에 얇아지고 거리를 걷는 퇴근길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집니다.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협력업체들은 당장 막아야 할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은행 문을 두드리지만 이미 몸을 사리기 시작한 한국의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철옹성처럼 높여버립니다. 대기업이 간신히 버티는 동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먼저 쓰러지고 그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면 결국 지역 경제 생태계 전체가 붕괴해버립니다. 중국의 뱅크런 위기는 한국의 은행 창구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일터와 공장 가동률에서 가장 먼저 터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두 번째 경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 바로 환율과 자본시장에 있습니다. 뉴욕과 런던의 피도 눈물도 없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위기의 냄새를 맡으면 가장 먼저 위험한 바구니에서 자신들의 뭉칫돈을 빼버립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성장이 부러지는 신호가 나오면 그들은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위험 권역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은 펀더멘털이 어찌되었든 한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듯이 이탈해버립니다.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내다 팔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달러를 품에 안고 도망치는 순간 대한민국 원화 가치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칩니다. 같은 1달러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원화의 액수가 통제불능으로 치솟는 끔찍한 원화 약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공식에 갇혀 환율이 오르면 수출 대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으니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글로벌 수요 자체가 실종된 상황에서는 그 낡은 공식은 완벽한 휴지 조각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지붕을 뚫고 폭등해버리는 수입 물가의 역습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원유, 천연가스, 밀가루, 산업용 핵심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 공장을 돌리는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이 폭발합니다. 물류비가 뛰고 전력비가 오르면 결국 그 잔인한 청구선은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우리들의 체감 경제로 고스란히 넘어옵니다. 당장 내일 점심에 먹을 칼국수 가격이 오르고 마진이 사라진 자영업자는 폐업을 선택하며 물가에 짓눌린 가게는 생활비를 줄이고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중국 내륙의 이름 모를 낡은 은행 셔터가 내려갔을 뿐인데 서울 한복판의 밥상 물가가 폭등하고 내 월급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거대한 의문 하나가 남을 겁니다. 막강한 권력을 쥔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국가가 무너지는 이 끔찍한 상황을 그저 멍한 이보고만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공포를 느껴야 할 지점은 그들이 이 위기를 다루는 기괴하고 폭력적인 방식에 있습니다. 중국은 서방 세계처럼 곪은 상처를 찢어내고 부실 기업을 파산시키는 시장의 논리로 이 위기를 수술하지 않습니다. 부실이 터진 은행의 간판을 한밤중에 몰래 떼어내 다른 대형 은행과 강제로 합쳐버리고 갚지 못할 빚의 만기를 수십 년 뒤로 강제로 연장해버립니다. 당부상의 막대한 손실은 국가의 권력으로 조용히 덮어버리고 사람들의 불만과 정보의 확산은 완벽한 언론 통제로 철저히 짓눌러버립니다. 그래서 겉으로 뉴스를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도시는 평온하고
경제 시스템은 멀쩡하게 굴러가는 것처럼 완벽한 착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당장 오늘 밤 심장이 멎는 급사만을 막아낼 뿐 온몸에 퍼진 암세포를 도려내는 치료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썩은 부채 덩어리를 뱃속에 안고 좀비처럼 살아남은 금융 시스템은 잔뜩 움츠러든 채 경제의 혈관을 꽉 막아버립니다. 은행은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기업에 대출해주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피가 돌지 않는 벤처기업들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말라 죽습니다. 새로운 투자가 증발한 이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들은 오토바이 배달을 하며 희망을 잃고 사회 전체의 에너지가 차갑게 식어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붕괴하지 않고 억지로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거대한 대륙의 안쪽에서는 경제 전체가 고통스럽게 질식해 들어가는 일본식 장기 침체에 늪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바로 이 천천히 말라 죽어가는 구조가 대한민국 경제에는 급격한 폭락보다 훨씬 더 길고 끔찍한 형벌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차라리 한 번에 무너져 내리면 피를 닦아내고 언젠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통쾌한 반등이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약 없는 장기 침체의 늪은 한국 기업들의 수출 주문서와 미래 투자 계획을 아주 오랫동안 서서히 갉아먹으며 우리를 피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편하더라도 아주 냉정하고 뼈아픈 현실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중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가장 거대하고 안락한 성장의 블랙홀이었습니다. 중국이 천문학적인 빚을 내어 도시를 갈아엎고 공장을 지어 올릴 때 우리는 밤낮 없이 중간재를 쏟아부으며 그 풍요의 떡고물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지만 빚으로 쌓아올린 영원할 것 같던 그 거대한 파티는 완전히 끝났고 그 화려했던 시대는 두 번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대한민국 경제 역시 더 이상 과거의 편안했던 수출 공식에만 기대어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영원히 끝났다는 서늘한 사형 선고입니다. 중국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함께 피를 흘리는 이 치명적인 의존 구조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자주 그리고 더 깊게 파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중국 허난성에 굳게 닫힌 셔터 앞에서 세상을 잃은 듯 오열하던 사람들의 눈물은 결코 강 건너 불구경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약한 심장부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거대한 쓰나미의 첫 번째 공습 경보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에 떨며 현실을 외면하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 끔찍한 충격이 대륙의 어느 구석에서 시작되어 어떤 핏줄을 타고 바다를 건너와 나의 생활비와 일터 중 어디를 가장 먼저 때리는지 정확히 꿰뚫어보는 차가운 통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소름 끼치는 의문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은행이 흔들리면 도대체 왜 한국보다 먼저 전 세계의 거대한 자금들이 미국 달러를 향해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거대한 글로벌 위기 속에서 유독 미국이라는 나라 혼자만 상처 하나 없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 때마다 달러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이라고 교과서처럼 말하지만 과연 그 안전함은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누군가가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설계해놓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거미줄 같은 구조일까요? 이어지는 다음 2부에서는 중국 금융 불안이 어떻게 달러 패권을 더 강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진짜 메커니즘의 실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거대한 파도는 막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가장 먼저 그 파도의 높이를 잰 사람만이 자신의 배를 무사히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다큐멘터리로 곧바로 찾아오겠습니다.